라면 반 그릇만 가능할까요? 그 말이 귀에 꽂히던 순간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바깥에는 장마철 비둘기가 인도 블록을 두드리고 있었고 나는 마감 준비를 하며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손님은 이미 없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소리, 끓는 국물 소리, 그리고 빗소리. 그게 전부인 밤이었다. 문 유리에 그림자가 비쳤다.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다. 이 골목에는 자정 가까이 비틀거리며 유리 들여다보는 사람이 꼭 한두씩 생기기 마련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시선을 주지 않고 행주지를 계속했다. 그런데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10초, 20초, 30초. 빗속에서 그냥 서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게 아이들이라는 걸 알았다. 2명이었다. 키가 작은 쪽은 10살이나 될까 싶었고 조금 큰 쪽도 중학생이 채 되지 않아 보였다. 둘 다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후드 끝에서 빗물이 줄줄 떨어지고 있었다. 작은 아이는 큰 아이 뒤에 반쯤 몸을 숨기고 있었고 큰 아이는 유리문 손잡이를 잡은 채 들어올 결심을 못하고 있었다. 나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그 순간 나는 못 본 척하고 싶었다. 마감 청소는 반쯤 끝나 있었고 피곤했고 내일은 새벽 5시에 재료 받으러 나가야 했다. 아이들을 들이면 라면 한두 그릇에 시간이 더 걸리고 혹시 돈도 없다고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아이들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물음 뒤엔 나는 그냥 분식집 사장일 뿐이야 라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발이 움직였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비 냄새와 함께 아이들 얼굴이 가까워졌다. 가까이서 보니 작은 아이의 입술이 파래 있었다. 큰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요, 라면 반 그릇만 가능할까요? 반 그릇. 나는 그 말을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 한 박자 멈췄다. 한 그릇도 아니고 반 그릇. 아이는 그걸 묻기 위해 얼마나 용기를 끌어모았을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박또박했다. 부끄러움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있는 목소리였다. 들어와. 나는 그 말만 했다. 설명도 묻지도 않았다. 두 아이가 쭈뼛쭈뼛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제일 안쪽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작은 아이가 큰 아이 팔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라면 2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계란도 하나씩 넣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김치를 꺼내고 어묵 몇 개도 더 넣었다. 반 그릇만 된다고 했잖아요. 큰 아이가 주방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라면을 저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빨간 국물이 부글부글 끓었다. 상을 들고 나가 2그릇을 내려놓았다. 큰 아이가 입을 열려 했다. 내가 먼저 말했다. 오늘 남은 거 처리해야 해서. 안 먹으면 버려. 그 말을 들은 작은 아이가 처음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눈이 까만 아이였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숟가락을 들었다. 두 아이는 소리도 없이 먹기 시작했다. 나는 카운터에 기댄 채 딴 데를 봤다. 아이들이 먹는 걸 빤히 보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날 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이름도 묻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다만 그릇이 바닥나자 작은 아이가 큰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누나, 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 말이 왜인지 가슴 어딘가에 걸렸다. 아이들은 꾸벅 인사를 하고 나갔다. 다시 빗속으로. 나는 문이 닫히는 걸 바라봤다. 빈 그릇 2개가 테이블에 남아있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긁어먹은 그릇들이. 나는 그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뭔가 결정을 내렸다. 말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냥 내일도 문을 열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혹시 그 아이들이 다시 오면 이번엔 먼저 말을 걸어봐야겠다는 것. 그게 시작이었다. 내 인생이 조금씩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바뀌기 시작한. 내 삶은 복잡하지 않았다. 복잡할 여유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만 오전 11시에 눈을 뜬다. 안마 커튼 사이로 빛이 비집고 들어오면 그게 기상신호다. 알람은 쓰지 않는다. 어차피 몸이 먼저 안다.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하면 더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보면 43이 맞나 싶다. 더 늙어 보이는 날이 많다. 물로 세수하고 찬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오후 2시쯤 재료 손질 시작한다. 어묵 썰고 파 다듬고 육수 우리고. 그게 내 오전이다. 누군가에겐 오후겠지만 내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 가게 이름은 우진 분식이다. 이름 붙이는데 5분도 안 걸렸다. 간판은 10년 전 것을 그대로 쓴다. 글자 일부가 발에서 멀리서 보면 우 분식처럼 읽힌다는 걸 단골 손님한테 들었다.
고칠 돈이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다. 가게는 서울 외곽의 주택가 골목 안에 있다. 큰 길에서 두 블록 들어와야 하는 자리. 임대료가 싼 대신 유동인구도 적다. 주손님은 근처 공장 야간 노동자들과 편의점 알바생들, 그리고 가끔 길을 잘못 든 대학생 무리. 번화가 분식집처럼 줄을 세울 일은 없지만 그게 나는 편하다.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다. 장사는 오후 5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난다. 혼자 한다. 주방도 홀도 계산도. 한때 알바를 한 명 쓴 적이 있는데 석 달 만에 그만뒀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말이 없다고 했다.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 그냥 수긍하고 혼자 하기로 했다. 허리는 3년 전부터 망가졌다. 추간판이 2군데 나왔다.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가 없었고 가게를 쉴 수도 없었다. 그래서 파스 붙이고 소염제 먹으면서 버텼다. 지금도 그렇게 버티고 있다. 오래 서 있으면 오른쪽 허벅지가 저리는데 요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면 가스불 앞에서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손님이 없을 때만. 빚은 4,200만 원이다. 정확히는 4,178만 원인데 딱 떨어지는 게 보기 싫어서 그냥 4,200이라고 외운다. 10년 전 가게를 처음 낼 때 빌린 돈과 3년 전 냉장 쇼케이스 고장나서 새로 들인 돈, 그리고 작년 겨울에 보일러 터진 거 수리비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매달 조금씩 갚고 있긴 한데 갚는 속도보다 이자가 쌓이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단순하다. 없다는 게 정확하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형이 하나 있는데 경기도 어딘가에서 산다고 들었다. 연락한 지 5년이 넘었다. 싸우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살다 보니 멀어졌다.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딱히 없다. 가게 근처 편의점 사장이 가끔 말을 걸어오는데 그게 내 일상에서 가장 긴 대화다. 그것도 날씨나 경기 얘기 정도. 나는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불행을 느끼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남의 삶을 들여다볼 여유도 관심도 없었다. 그냥 매일 장사하고 빚 조금 갚고 허리 추스르고 자는 것. 그게 내 루틴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는 있었다.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고 실제로 오후 4시쯤부터 굵은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재료 손질을 마치고 가스불 점검하고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적다. 그게 싫지 않았다. 조용한 게 편하니까. 저녁 장사는 예상대로 한산했다. 야간 노동자 2명이 라면 먹고 갔고 아저씨 혼자 와서 순대 시켜 소주 한 병 마시고 갔다. 그게 전부였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핏소리만 남았다. 나는 마감 준비를 시작했다. 국물 식히고 재료 정리하고 테이블 닦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오늘 장사 끝났다고 선을 긋고 있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처음 문 유리에 그림자가 비쳤을 때 나는 그냥 못 본 척하려 했다. 마감 중이라고, 오늘은 끝났다고, 마음이 이미 반쯤 닫혀 있었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낯선 사람의 사연 같은 건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피 속에서 그냥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작았다. 유리문을 열었을 때 먼저 느낀 건 냄새였다. 비냄새, 젖은 옷 냄새, 그리고 아이들 특유의 냄새. 어릴 때 맡아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 그런 냄새. 두 아이는 문이 열리자 동시에 한 발짝 물러났다. 놀란 것인지 아니면 쫓겨날 것을 미리 대비한 것인지. 큰 아이가 작은 아이 앞을 본능적으로 막아섰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연습된 것처럼 보였다. 들어와. 내가 말했다. 2번 말하지 않았다. 큰 아이가 잠깐 나를 올려다봤다.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어른을 의심하는 법을 배운 아이의 눈빛. 그러다 작은 아이가 등 뒤에서 누나 옷소매를 살짝 당겼고 큰 아이가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섰다. 형광등 아래서 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큰 아이는 여자애였다. 중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였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운동화는 안쪽까지 다 젖어서 걸을 때마다 바닥에 물자국이 찍혔다. 얇은 후드티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그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입술색이 좋지 않았다. 작은 아이는 남자애였다. 누나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다. 7살 아니면 8살. 눈이 크고 까만 아이였는데 가게 안을 들어서면서도 누나 옷자락을 손에 쥔 채 놓지 않았다. 손이 작았다. 그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둘 다 비를 맞은 시간이 꽤 된 것 같았다. 조금 맞은 정도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우산이 없었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오래 걸어온 것이었다. 나는 제일 안쪽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아이들이 앉았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 젖은 옷이 등받이에 닿는 소리. 작은 아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재채기를 했다. 누나가 자기 후드 소매로 동생 코를 닦아줬다. 그 동작도 익숙한 것이었다. 나는 카운터 안쪽에 서서 물을 따랐다. 따뜻한 물. 컵 2개에 담아서 테이블에 놓았다. 그때 큰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1,000원짜리 한 장이었다. 반듯하게 펴진 지폐가 아니었다. 구겨지고 젖어 있었다. 손바닥에 꼭 쥐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아이는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라면 반 그릇만 가능할까요? 나는 그 1,000원짜리를 내려다봤다. 반 그릇. 1,000원. 두 아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됐다. 라면 한 그릇이 3,500원이다. 1,000원으론 아무것도 안 된다. 아이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반 그릇이라고 했을 것이다. 절반이면 혹시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낸 것이었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 순간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음들이 겹쳤다. 그리고 그 물음들 아래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도 있었다. 나는 폭지사가 아니다. 나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다. 라면 2그릇 그냥 줘버리면 오늘 내 마지는 더 쪼그라든다. 그래서 잠깐, 정말 잠깐 그냥 보낼 방법을 생각했다. 지금 마감이라고 하면 된다.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해도 된다. 아이들은 어차피 따지지 않을 것이다. 고개 숙이고 나갈 것이다. 그럼 나는 테이블 닫고 불 끄고 집에 가면 된다. 내일 새벽에 재료 받고 모레도 똑같이 장사하면 된다.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때였다. 작은 아이가 재채기를 또 했다. 누나가 또 소매로 동생 코를 닦아줬다. 근데 이번엔 동생이 누나 팔을 잡았다. 그냥 잡은 게 아니었다. 작은 손 전체로 누나 팔뚝을 꼭 쥐었다. 떨고 있었다. 추워서인지 배가 고파서인지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인지. 아마 셋 다였을 것이다. 누나는 동생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냥 자기 손을 동생 손 위에 포겠다. 말없이. 나는 그걸 봤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보내는 쪽으로 움직이려던 발이 멈췄다. 내 의지로 멈춘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그냥 멈췄다. 그리고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냄비를 꺼냈다. 물을 올렸다. 라면 2개를 뜯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익숙한 동작들이었다. 스프 넣고 면 넣고 계란 깨고 김치 꺼내고 어묵 썰고 자동으로 되는 것들. 저기요. 큰아이 목소리가 주방 쪽으로 날아왔다. 반 그릇만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면을 저었다. 붉은 국물이 끓어올랐다. 김이 피어올랐다. 2그릇을 들고 나갔다.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1,000원짜리 지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걸 짚지 않았다. 큰아이가 또 뭔가 말하려 했다. 나는 먼저 말했다. 오늘 남은 거 처리해야 해서. 안 먹으면 버려. 작은 아이가 그제서야 나를 올려다봤다. 아까 그 까만 눈이었다. 뭔가를 읽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놀란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다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카운터로 돌아갔다. 뒤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이유는 모른다. 그냥 그랬다. 아이들은 바로 먹지 않았다. 2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카운터로 돌아왔는데 돌아서는 순간 힐끗 봤더니 둘 다 그냥 앉아 있었다. 숟가락을 들지 않고 라면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엔 입맛이 없나 싶었다. 그러다 아니라는 걸 알았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거였다. 누가 가르쳐준 건지 아니면 살면서 스스로 배운 건지. 공짜로 받은 것에 선뜻 손대지 못하는 것. 그게 자존심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동안 공짜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다른 걸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두 아이가 그릇 앞에서 굳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음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운터에 기대서 영수증 묶음을 괜히 정리하는 척했다. 보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먼저 움직인 건 작은 아이였다. 누나 눈치를 한번 보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는 순간 어깨가 내려갔다. 긴장이 풀리는 게 저쪽에서도 보였다. 그 다음 숟가락은 더 빨랐다. 큰 아이도 그제야 젓가락을 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소리가 들렸다. 젓가락 소리, 국물 넘기는 소리, 그리고 작은 아이가 후 불면서 면을 먹는 소리. 작은 가게 안에 그 소리들이 꽤 크게 울렸다. 핏소리보다 컸다. 얼마쯤 지났을까? 카운터 쪽을 슬쩍 돌아봤을 때 나는 그 장면을 봤다. 큰 아이가 자기 그릇에서 계란을 건져내고 있었다. 반으로 잘린 계란 노른자. 그걸 젓가락으로 집어서 동생 그릇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누나 하고 말하려는 것 같았다. 큰 아이가 먼저 고개를 저었다. 말없이. 그냥 먹으라는 듯이. 그리고 자기는 면만 후루룩 들이켰다. 동생이 계란을 먹었다. 누나는 자기 그릇에 남은 햄 조각들도 몇 번에 나눠서 동생 그릇으로 넘겼다. 티 안 나게. 동생이 딴 데 볼 때 혹은 동생이 고개 숙이고 면 먹을 때 마치 원래 동생 그릇에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다. 저 아이는 저걸 오래 해왔구나. 처음 해보는 사람은 저렇게 자연스럽지 않다. 어색하거나 아니면 티나게 양보하거나. 근데 저 아이는 동생이 눈치채지 못하게 넘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각도도 타이밍도 연습된 것이었다. 얼마나 오래된 습관일까? 나는 그 생각을 더 이어가지 않았다. 이어가면 자꾸 묻고 싶어질 테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럴 자격도 없었다. 라면 끓여준 것으로 내 역할은 끝난 거였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근데 주방을 정리하러 들어가다가 또 들었다. 누나, 많이 남았어? 작은 아이 목소리였다. 응, 나 별로 안 고팠어. 너 먹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고팠는지 알고 있었다. 문 앞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그 눈빛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근데 동생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안 고팠다고. 동생이 잠시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다. 진짜? 응. 얼른 먹어. 식어. 그 다음엔 소리가 없었다. 동생이 먹는 소리만 다시 났다.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는데 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있었다. 머릿속이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가득 찬 것 같기도 한 상태. 내가 저 나이쯤이었을 때 아버지가 아프고 어머니가 야간일 나가고 형이랑 둘이 집에 있던 밤들. 형이 밥 조금 남겼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형 숟가락은 거의 안 움직인 것들. 그 생각이 갑자기 났다. 오래된 기억이었다. 꺼내고 싶지 않은 서랍에서 혼자 튀어나온 것이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로 생각을 덮었다. 그릇 소리가 들렸다. 다 먹은 것 같았다. 의자 끄는 소리, 작은 발소리. 카운터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 나는 주방에서 나왔다. 큰 아이가 테이블 위에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내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는 손을 저었다. 됐어. 그래도. 됐다고. 아이가 입을 다물었다. 1,000원짜리를 손에 쥔 채로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꾸벅 숙였다. 작은 아이도 따라서 숙였다. 둘이 나란히. 그 모습이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오래 쓰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잊어버린 부분이었다. 아이들이 나갔다. 빗속으로. 문이 닫히고 방울이 흔들렸다. 나는 빈 그릇 2개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바닥까지 긁어먹은 그릇들이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닦아먹은 흔적도 있었다. 작은 아이였을 것이다. 그릇을 씻으면서 나는 알았다. 결정은 이미 끝나 있었다.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아이들이 들어오던 순간인지, 누나가 계란을 동생 그릇에 옮기던 순간인지, 아니면 안 고팠다는 거짓말을 들었을 때인지. 정확한 순간은 모르겠다. 다만 내일 저 아이들이 다시 오면 나는 또 문을 열 것이다. 그것만은 알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는데 허리가 덜 아팠다. 다음 날도 왔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전날처럼 비가 오지는 않았다. 그냥 후텁지근한 여름밤이었다. 나는 마감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유리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 2개가 보였다. 어제 그 아이들이었다. 이번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다. 큰 아이가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다가 밀었다. 전날보다는 덜 망설이는 동작이었다. 작은 아이는 누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 들어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서 냄비를 올렸다. 라면 2개를 끓였다. 어제와 똑같이. 계란 하나씩, 어묵 몇 개, 김치. 2그릇을 내놓고 카운터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먹었다. 나는 정리를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 다음 날도 왔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들은 매일 밤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나타났다. 나는 매번 라면을 끓였다. 아이들은 먹고 갔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정확히는 물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들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대신 조금씩 바꿨다. 라면에 넣는 재료를 조금씩 늘렸다. 처음엔 계란과 어묵이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엔 참치를 반 캔 넣었다. 나흘째엔 떡을 몇 개 넣었다. 아이들은 그게 늘어나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먹었다. 작은 아이는 떡이 들어간 날 유독 빨리 먹었다. 닷새째 되던 날 처음으로 말다운 말이 오갔다. 작은 아이가 국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 이거 무슨 라면이에요? 나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신라면. 신라면이 이렇게 맛있었어요? 끓이는 사람마다 달라. 작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다시 국물을 마셨다. 누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을 살짝 내리깔았다. 표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그게 첫 번째 대화였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말이 늘었다. 작은 아이 쪽에서 먼저였다. 큰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동생이 말을 꺼내면 짧게 거들었다. 아저씨 가게엔 왜 손님이 별로 없냐고, 저 벽에 붙은 메뉴판은 왜 삐뚤어져 있냐고, 라면 끓일 때 왜 뚜껑을 안 덮냐고. 쓸데없는 것들을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골목 안쪽이라서 오래돼서 뚜껑 덮으면 넘쳐서.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히려 그게 편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나는 아이들 이름을 알았다. 큰 아이가 동생을 부르는 걸 들었다. 준서야, 다 먹었으면 입 닦아. 그래서 남자의 이름이 준서라는 걸 알았다. 큰 아이 이름은 그 다음날 준서가 알려줬다. 제가 누나고요. 누나 이름은 지아예요. 지아 누나.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아는 13살이었고 준서는 8살이었다. 5살 차이. 둘이 닮은 구석이 있었다. 눈매가 비슷했고 밥 먹을 때 고개를 약간 숙이는 버릇도 같았다. 남매라는 게 한눈에 보였다. 2주가 지났다. 나는 슬슬 알고 싶은 게 생겼다. 부모는 어디 있는지, 낮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이들이 밤마다 이 시간에 여기 올 수 있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근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물었다가 아이들이 오지 않게 될까봐 라는 말을 나는 스스로에게도 잘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때가 아닌 것 같다고만 생각했다. 그날도 아이들이 왔다. 밤 11시 10분. 지아가 먼저 들어오고 준서가 뒤따라 들어왔다. 자리에 앉았다. 나는 냄비를 올렸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가게 안이 조용했다. 준서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피곤한 것 같았다. 지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무언가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두 그릇을 내놓고 돌아서려는데 지아가 말했다. 저기요. 나는 멈췄다. 지아가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을 들지 않은 채였다. 말을 꺼내놓고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준서가 누나 얼굴을 올려다봤다. 나는 카운터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아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희 집 없어요.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다. 소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깥 골목의 바람 소리, 그런 것들은 그대로였다. 근데 뭔가가 달라졌다. 그 말이 공간 안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가볍지 않은 무게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도 더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지는 않았다. 울 것 같은 얼굴도 아니었다. 그냥 말해야 할 것을 말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래 품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은. 준서는 누나와 나를 번갈아 봤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겼다. 아이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으로. 먹으면서 해. 지아가 잠깐 나를 봤다가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준비를 하면서. 경찰이 온 건 오후 3시였다. 나는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다. 팔을 다듬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낮에 손님이 오는 일은 없었다. 영업 시작은 오시였고 단골들도 그걸 알았다.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갔다. 유리문 너머에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하나는 제복이었고 하나는 사복이었다. 사복 쪽이 먼저 말했다. 이 가게 사장님이세요?
형사였다.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다. 나는 문을 열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들어오라고 했다. 둘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다. 형사가 수첩을 꺼냈다. 최지아, 최준서. 아시죠? 나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다. 비오던 밤 라면 반 그릇 그 이후로 매일 왔다는 것.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 들었다. 아이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몰랐다. 아이들은 매일 밤에만 왔고 낮에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몰랐다. 그렇게 말했다. 형사가 수첩을 덮으면서 말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아가 말해줬다. 그런데 형사의 다음 말은 내가 모르는 것이었다. 사고가 아니에요.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들으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2년 전이었다고 했다. 아이들 아버지가 지인의 투자 권유를 믿고 전 재산을 넣었다가 날린 것이 시작이었다. 집도 날아갔다. 빚이 남았다. 아버지는 그걸 수습하려다 또 다른 사기에 걸렸다. 어머니도 함께였다. 그러다 두 사람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때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인척이 없어요. 외가, 친가 다 뒤졌는데 아이들 받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로 가야 하는데. 형사가 거기서 말을 잠깐 끊었다.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를 봤다. 지아는 만 14살 미만이고 준서는 8살이에요. 시설 배정 기준이 나이랑 성별로 나뉘거든요. 현재 상황으로는 둘을 같은 곳에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들어왔다. 떨어진다는 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도 같이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자리가 없어서요. 형사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판은 다 다듬다 만 채로 도마 위에 있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지아가 알고 있다는 걸 나는 그날 밤 알았다. 아이들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다. 밤 11시 반이 넘어 있었다. 준서는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아 엎드렸다. 졸린 것 같았다. 지아는 앉았는데 라면을 내놓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나는 카운터에 서 있다가 말했다. 오늘 경찰 왔다 갔어. 지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놀란 것 같지 않았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물었다. 알고 있었어? 지아가 잠깐 준서를 봤다. 준서는 팔에 얼굴을 묻고 반쯤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한 달쯤 됐어요. 목소리가 낮았다. 작지 않았다. 낮았다. 준서는요? 몰라요. 두 글자였다. 근데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한 달 동안 혼자 알고 있었던 것. 동생한테 말하지 않고 버텨온 것. 매일 밤 이 가게에 와서 라면 먹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갔던 것. 무서웠겠다. 내가 한 말인데 말하고 나서 조금 놀랐다. 나는 그런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있다가 말했다. 준서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준서가 알면 많이 무서워할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아니라고 하지도 않았다. 지아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번 떴다가 내려놓았다.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준서가. 거기서 말이 멈췄다. 멈춘 자리에 남은 말들이 뭔지 나는 알았다. 굳이 듣지 않아도. 준서랑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준서가 낯선 곳에서 혼자 있으면 어떡하냐고. 밤에 무서워서 울 텐데 옆에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 말들이 지아 입안에서 맴돌다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준서가 팔을 뻗으며 몸을 뒤척였다. 누나. 잠결에 나온 소리였다. 지아가 즉각 반응했다. 손을 뻗어서 준서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여기 있어. 아주 작은 소리로. 준서가 다시 잠잠해졌다. 지아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동생 등에 손을 얹은 채로 나를 봤다. 13살이었다. 근데 그 눈빛은 13살이 아니었다. 나이보다 훨씬 오래된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있었다. 감당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오래 감당해온 사람의 눈빛. 나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보내고 가게 불을 끄면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빈 그릇 2개. 하나는 깨끗이 비어 있었다. 하나는 반도체에 못 먹은 채로 남아 있었다. 계산은 간단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형사가 다녀간 다음날 나는 종이를 꺼냈다. 영수증 뒷면이었다. 펜을 들고 숫자를 적었다. 통장 잔액 183만원. 월 순수입 약 160만원. 월 고정 지출 임대료 45만, 재료비 70만, 대출이자 23만, 실수령 22만원. 현재 빚 4,178만원.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은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냥 숫자들이 종이 위에 있었다.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봤다. 형사한테 다시 전화했다. 같은 시설에 두 아이를 함께 배정받으려면 특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후원 보증금 명목을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최소 한 달은 잡아야 한다고 했다. 월세 보증금에 생활비까지 하면 300만원은 더 필요했다. 도합 800만원. 나는 종이 아래쪽에 그 숫자를 적었다. 그리고 한참 바라봤다. 없는 돈이었다. 통장에 183만원 있고 이번 달 재료비는 이미 절반 나갔다. 다음 달 임대료가 보름 뒤였다. 800만원을 지금 당장 만질 방법이 없었다. 만들 방법도 없었다. 나는 종이를 뒤집어 놓았다. 그날 장사를 했다. 평소처럼. 야간 노동자 3명, 취객 1명, 알바 마치고 들른 편의점 직원. 라면 끓이고 순대 데우고 계산하고.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계속 그 숫자들을 굴렸다. 800만원. 800만원. 아이들이 왔다. 밤 11시 20분. 준서가 먼저 들어오고 지아가 뒤따라 들어왔다. 오늘은 순서가 반대였다. 준서가 뭔가 신난 얼굴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아저씨, 오늘 길에서 1,000원 주었어요. 나는 냄비를 올리면서 대꾸했다. 그래. 누나한테 주려 했는데 누나가 아저씨 갖다 드리래요. 나는 돌아봤다. 준서가 1,000원짜리를 내밀고 있었다. 지아는 딴 데를 보고 있었다. 됐어. 내가 가져. 진짜요? 응. 준서가 1,000원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씩 웃었다. 지아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눈빛이 복잡했다. 웃고 싶은데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얼굴. 나는 라면을 끓이면서 결심 비슷한 게 생기는 걸 느꼈다. 아직 결심이라고 부르기엔 윤곽이 흐릿했다. 그냥 뭔가가 굳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먹고 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마감을 했다. 불을 껐다. 카운터에 앉아서 통장 사진을 꺼냈다. 핸드폰으로 잔액 조회를 했다. 183만 4천원. 숫자는 어제와 같았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3번쯤 반복했다. 생각한 것은 이거였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미 대출이 있는 가게지만 권리금과 시설이 남아있으니까 추가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진 않다. 예전에 냉장 쇼케이스 살 때 알아봤던 곳이 있었다. 이금융권이었다. 이자가 높았다. 그때는 안 썼는데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800만원을 빌리면 기존 빚에 800이 더 얹힌다. 이자가 늘어난다. 월 22만원 남는 돈에서 더 떼야 한다. 계산하면 실수령이 거의 없어진다. 그걸 알면서도 전화기를 들었다. 새벽 1시였다. 대출 상담은 내일 해야 했다. 그래서 전화는 하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내가 왜 이걸 하려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모른다는 게 솔직한 대답이었다. 저 아이들이 불쌍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어릴 때 형이 밥을 남겨줬던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지아가 동생 등을 두드리던 그 손이 자꾸 생각나서인지 이유를 하나로 정리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그게 전부였다. 거창한 이유가 없었다. 그냥 내가 안 하면 준서는 낯선 곳에서 혼자 잘 것이고 지아는 그걸 알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리고 그 장면이 그려지는 순간 더 이상 계산이 의미 없어졌다. 다음날 오전에 전화했다. 상담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가게 권리금과 시설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이자율은 연 14.5%였다. 나는 800만원으로 해달라고 했다. 서류 준비하는데 이틀 걸렸다.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매출 내역. 있는 것들을 긁어모았다. 이틀 동안 손이 바빴고 머리는 비어 있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손만 움직였다. 대출이 실행된 날 통장에 800만원이 찍혔다.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봤다. 많아 보였다. 동시에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이게 아이들 2명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값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사람이 사람 곁에 있는 게 이렇게 돈으로 환산되는 세계가 맞나 싶었다. 맞든 안 맞든 나는 이미 도장을 찍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왔다. 나는 라면을 끓이면서 말했다.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지아가 나를 봤다. 갈 때 있어. 둘이 같이. 지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물었다. 어디요? 나는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대답했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곳. 지아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그 눈이 흔들리는 걸 보는 게 처음이었다. 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라면을 후루룩 들이켰다. 나는 카운터로 돌아갔다. 뒤에서 지아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참다 결국 흘려보내는 소리가.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그냥 컵을 닦았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것도 모른 척했다. 아이들이 떠난 날은 맑았다. 장마가 끝나고 처음으로 하늘이 제대로 파래진 날이었다. 이상하게 그런 날이었다. 그렇게 극적인 날씨가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닌데 하늘은 신경도 쓰지 않고 맑았다. 입양이 확정됐다는 연락은 2달 전쯤 받았다. 형사가 아니라 담당 사회복지사였다. 경기도 쪽에 사는 부부인데 2아이를 함께 받겠다고 했다고. 아이가 없는 부부였고 심사를 몇 달째 받고 있던 분들이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주방에 서 있었다. 가스불도 켜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진짜로. 그런데 그 생각 아래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이름 붙이기가 애매한 것이었다. 섭섭하다기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었고 허전하다기엔 너무 사적인 표현이었다. 그냥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오래 켜두던 불을 껐을 때의 느낌. 아이들한테는 그날 밤 말했다. 라면을 다 먹고 난 뒤였다. 준서가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릇을 밀어내던 순간이었다. 좋은 사람들이 생겼어. 같이 살 수 있는 곳. 준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둘이 같이요? 둘이 같이. 준서가 지아를 봤다.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먼저 연락을 한 것 같았다. 지아가 준서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가 다시 나를 봤다. 아저씨는요? 나는 여기 있지. 준서가 입술을 오물거렸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지아가 준서 등을 손으로 쓸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다. 이후로 2번을 더 왔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준서는 마지막으로 온 날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했다. 처음으로 라면이 아닌 걸 달라고 했다. 나는 떡볶이를 만들었다. 준서가 냄비째로 긁어 먹었다. 지아가 그걸 보면서 웃었다. 소리 내서 웃는 걸 처음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다. 입양 가정으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아이들이 낮에 왔다. 처음으로 낮에 왔다. 준서는 새 신발을 신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사줬다고 했다. 뽐내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하는 얼굴이기도 했다. 지아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다. 삐뚤어진 메뉴판, 깜빡거리는 형광등, 낡은 냉장 쇼케이스. 천천히 봤다. 기억하려는 것처럼. 나는 카운터 안쪽에 서 있었다. 지아가 나한테 왔다. 카운터 앞에 섰다. 뭔가를 내밀었다. 첫 핀종이었다. 받아서 펼쳤다. 편지였다. 또래 아이 글씨라기엔 반듯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내용은 읽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지아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우리 이제 안 헤어져요. 그 말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렸다. 나는 웃었다. 잘 웃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웃음이 나왔다. 준서가 달려와서 카운터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악수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준서 손이 조금 컸다. 2달 만에 큰 것 같기도 했다. 아저씨, 저 커서 분식집 할 거예요. 그래. 아저씨 것보다 더 크게. 그래라. 준서가 웃으면서 뛰어나갔다. 지아가 한 번 더 나를 봤다. 말은 없었다. 그냥 봤다. 나도 그냥 봤다. 그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울이 흔들렸다. 소리가 작게 울리다 사라졌다. 나는 편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뒤에 읽었다. 다 읽고 나서 한번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도 거기 있다. 다른 앞치마를 써도 항상 옮겨 넣는다. 가게는 그달 말에 정리했다.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월 실수령이 거의 없었다.
버티면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 나는 그즈음 알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 권리금으로 대출 일부를 갚았다. 아직 빚이 남아있지만 전보다 숫자가 작아졌다. 지금은 노점을 한다. 주택가 골목 어귀에 수레를 세워두고 떡볶이랑 어묵을 판다. 자리세가 저렴하다. 날씨가 나쁘면 수입이 없는 날도 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다. 오히려 서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더 아플 때도 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예전에는 장사가 잘 돼도 뭔가 모자란 것 같은 날들이 있었다. 이유를 몰랐다. 지금은 장사가 안 된 날도 그런 느낌이 없다. 뭔가 채워진 것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든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다.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한다. 비가 쏟아지던 밤 유리문 너머에 서 있던 두 그림자. 내가 못 본 척하고 불을 껐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가끔 생각한다. 아이들은 다른 가게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아니면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을 것이다. 어떻게든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 나는 그 결말을 모른다. 다만 내 결말은 안다. 내가 그날 문을 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평생 그 밤을 기억했을 것이다. 비 오는 날마다 장사 끝내고 불 끄는 순간마다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빗속에 서 있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냥 껐다는 것을. 그걸 안고 사는 것보다 지금이 낫다. 핏이 더 늘었어도, 가게가 없어져도, 술에 끌고 골목 서 있어도, 오늘도 어묵 국물을 끓이면서 나는 그냥 생각한다. 잘했다고. 그날 문 열어서. 그걸로 충분하다.